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박입니다. 예, 말은 똑같습니다. 네, 21번째 맞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푸시를 좀 하셨죠, 정프로가. 제가요? 네. 어떻게 했죠, 제가? 순위에 대해서. 네네네. 순위가 꽤 올랐던데요. 그렇죠. 26인가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 지속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때 틀어놓으시라는 게 꽤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자, 우리 일당백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했죠 우리가? 자본론. 그렇죠. 자본론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일을 좀 줄이세요. 자본론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본론에서 이제 특히 제가 굉장히 그 눈부신 활약을 좀 했었고. 맞아요. 네. 인정. 근데 여전히 뭐 저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아서 좀. 왜요? 아니 전 그렇게 하고 나면 댓글에 굉장히 많이 좋은 얘기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근데 내 얘기 없대? 약간 무관심.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오빠 너무 많이 해요. 좀 줄여야 돼. 노출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질려해. 근데 뭐 정박님하고 정프로님하고 케미 좋다고 막 글도 보고 했었는데. 한 개? 예.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좀 막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갑자기 막 그런 모드로 가면 안 돼.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거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아마 제가 하던 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예고를 한번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맞아요. 시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근데 시를 뭐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무슨 우리가 저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처럼 한 권에 그냥 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시 한 편 한 편을 뭐 저희가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잡은 컨셉은 연예인 뒷담화 하듯이 그 시인들 뒷담화를 좀 해서 괜찮네. 좀 자극적인 소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최근에 몇 가지 스캔들이 좀 터졌잖아요. 이른바 그 미투 미투 운동이 이제 확산되면서 그게 문학계까지 번졌어요. 진짜. 네, 그래서 모 인사에게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그냥 뭐 실명을 까죠 뭐. 고은 시인. 뭐 그렇죠. 네, 고은 시인에게 당했어요?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나왔죠. 고은 씨가 남자예요? 고은 시인 여자 아니었어요? 고은 시인 같이 생각이 들죠, 그죠? 이름 들어보면. 네, 저는 지금까지 왜냐하면 고은 시인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예, 그때 배워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얼굴을 찾아볼 생각은 안 했었고 그냥 이름만 듣고 당연히 저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은 시인이 지금 노벨상 후보로 한 근 10년째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이기도 하고 고은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노래도 많이 나왔죠. 양희은이 부른 뭐가 새노야. 있죠? 새노야. 그렇죠. 뭐야 여기? 뭐예요 노땅들. 그리고 그 유명한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게 바로 고은 시인의 시죠. 가을엔 편지. 그건 알겠어요. 하겠어요. 고은 시인의 시죠. 김민기 작곡. 네. 그러니까 참 뭐. 누구라도 이 사람 왜 이래 오늘? 돼요. 아니 오늘 시적 감성이 폭발하시네요. 받아 주세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 노래 들으니까 고은시인입니다. 알겠네. 그래요. 참 아름다운 노랫말을 써주신. 그런데 이제 사생활은 아주 엉망이었다는 거죠? 뭐 엉망이라기보다 또 옹호하시는 분도 나오죠. 문학평론가 김병익 선생 같은 경우는 한겨레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좀 시와
약간 인격을 좀 분리해서 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또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아 시는 시대로 평가를 하고 네. 개인의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네,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장주네라고 이 사람이 도둑질도 하고 좀 도둑질도 했어요? 예, 남색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의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도둑일기라는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 프랑스의 그 사르트르죠. 완전히 반해가지고 성인주네라는 말까지 성주네라고 했어요. 성스럽다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세인트 주네. 예, 700페이지 정도 되는 연구서까지 만들었거든요. 샤르트르가.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그건 조금 부적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네는 본래 그렇게 거지였고 도둑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글을 써서 된 거고 고은신 사례하고는 좀 다르겠죠. 고은신은 본래 이제 스님이었거든요. 스님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 아니, 스님이었다가 너무 그 억압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포텐 터지는 거죠. 아니, 스님이었다가 환속을 했죠. 환속을 했는데 그럼 머리 감고 예, 산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의 누구 이제 은사였냐면 우리나라 이제 불교 초대 조계종에 아주 유명했던 효봉 스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 왜 일제시대 때 판사를 하다가 자기가 사형 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 그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법복을 벗어버리고 엿장사를 하다가 이제 결국 그 엿장사. 예, 그 고물장수 이제 엿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출가하신 효봉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고분의 제자를 했죠. 고은 예, 시인이. 저 강화도 전등사에서도 주지도 하고 했을 거예요. 나름 좀. 그래서 그때 이제 문학적인 교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조지훈 시인 아시죠? 우리 청록파 조지훈. 그분이 이제 추천해 준 거예요. 예전에는 시인이 되려면 누군가 이제 큰 원로라든지 네. 민간의 거장들이 추천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 이제 시인이 되셨죠. 그리고 이런 뭐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감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사실. 네네네. 참고로 그 문인들이 이제 등단하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등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어떤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정민여가 네. 소설가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책 하나 쓰면 소설가가 되는 게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예전에는 신춘문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도 네. 있습니다. 신춘문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춘문예에서 당선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언론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잡지사 같은 데서 하는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정식 이른바 라이센스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문의 박사기를 주는 거죠. 그렇죠.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다.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혹은 뭐 이름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무슨 문학 잡지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실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등단이 또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걸 보통 예전에 한 3회 정도 그렇게 실려야지. 네. 문학 잡지는 3회 정도 해야지 추천이 완료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 문인으로 이제 자격을 주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룰이 깨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김진명 작가라고 있어요. 뭐지? 무궁화. 네네 맞아요. 꽃이 피었습니다. 네네네. 그 양반은 등단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 맞습니다. 그냥 자기가 책 쓴 거예요. 네. 사업하다가 책을 쓰던 네, 그래서 출판사 찾아가서 이 책 내십시다 이렇게 해갖고 낸 게 대박이 난 거죠.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을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 이후로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나오는 분들이 좀 가끔씩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시고기 썼던 분도 마찬가지고 그 김정 누구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시 물고기인가 해가지고 뭐 가시고기. 가시고기. 네. 그 고순 분도 그 등단 절차 없이 그냥 책을 내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요즘은 책 내면 그냥 등단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글 쓰고 하는 것들에 그런 식의 어떤 꼭 자격증이 필요하냐, 절차가 필요하냐, 이제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문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잠깐 토막 상식. 그럼 저도 시를 쓰면 그냥 시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내면?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시인으로 이제 부르는. 내 새로운 직업은 시인으로 할까봐. 근데 지금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 직업군 중에 하나가 시인이죠. 아 그래요? 네, 그 시인을 자처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문화예술센터 이런 데서 이제 습작 강의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시작 강의. 네.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또 시집을 만들고 해서 또 주변에 뭐 잡지들 같은데 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시집은 요즘 거의
100% 자비 출판 100%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자비 출판이거든요. 자기 네. 비용을 들여가지고 출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좀 여러 가지 섭섭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시인 하면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하나가 그 넘버 3라고 있어요. 넘버 3. 네. 네, 넘버 3라고 알죠. 제가 초등학교 때 봤어요? 봤죠. 야한 영화인데. 좀 야한 장면이 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랭보라는 아이고, 맞습니다. 돌아가셨죠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죠. 박광경. 박광경 씨. 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반한테 시를 배우는 여자 배우 이름이 이미연 씨도 있었고 또 약간 방은진 씨인가? 네. 맞아요. 방은진이 아니고 방은희. 방은희. 예. 방은희? 그 양반도 이제 시를 배우는 걸로 나오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조폭의 마누라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네네. 조폭한테 엄청 두드려 맞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랭보라는 그 박광경 씨가 여러 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네. 시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런 시들이 좀 나오는데 랭보는 원래 되게 유명한 시인이죠. 19세기 이제 프랑스의 천재 시인이었죠. 근데 이제 폴 베를렌이라는 자기보다 연상의 문단 선배하고 일종의 동성애 행각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그래요?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클립스라는 영화. 19세기 사람인데? 예. 19세기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해도 돼요? 이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했다기보다 이제 그 베를렌하고 같이 동거를 했고 베를렌이 자기 부인을 이제 함부로 랭보를 대한다고 두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조강지를 패가지고 자기 처갓집에서 부인하고 애를 데려가고 그만큼 이제 많이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지 총을 발사를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총을 발사해요? 베를렌과 랭보를 향해서 총을 발사를 하죠. 그 이후로 랭보가 이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일각의 노예상인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가지고 결국 이른 나이에 죽게 되죠. 30 전에 죽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재 시인으로 불렀죠. 디카프리오가 그 역할을 맡았었던 것 같아요. 이클립스라는 영화예요. 예. 하여튼 그 랭보의 시가 유명한 게 많아요. 네. 시몬, 넌 알고 있느냐? 그건 다른 사람인가? 그건 구르몽의 시죠. 구르몽이에요? 구르몽은 또 누구야? 그 시몬 그는 아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구르몽의 시죠. 구르몽은 어느 사람? 그 독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구르몽.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할 방대하다 진짜. 여러 이야기는 근데 이제 시라는 게 사실은 인류가 가진 모든 문학 작품의 원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처음 나왔던 문학 형태가 사실은 노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요.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 얄리얄리 얄라숑. 그렇죠. 그런 리듬이 오. 네. 그게 뭐죠? 제목이? 무슨 별곡인데 이거? 청산별곡인가? 청산별곡. 맞아. 네. 청산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네.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얄라. 하여튼 그렇게 그렇죠. 운율이 있어야 외우기도 편하고. 그렇죠. 바로 그래서 구비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듬이 중요하고 이 리듬이 생기다 보면 노래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시가 되고 그렇게 이제 가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에게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신이 아무래도 우리가 리듬 맞춰가 노래라든지 이런 시를 가지고 뭔가 기도를 하면 좀 더 잘 들어주실 거다. 뭐 그런 어떤 지지에 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전해 내려오는 문학 작품이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죠? 구지가. 거북이가. 거북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거 뭐였지? 거북이를 잘 생각해봐.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잖아. 그렇지. 그 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실래요?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뭐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구워 먹는데 거북이 구워 먹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그게 바로 구지가입니다. 네, 뭐 구지가 공무도화가 뭐 많이 나오죠. 공무도화가는 이제 그것도 뭐 니마 뭐였지? 강을 건너지 마오. 네. 강 건너면 구워 먹어요. 네,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다음에 황조가. 네. 세야. 고전문학의 조예가 깊으십니다. 뭐예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라 이놈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 네. 돌아가지 않으면 과마거리. 네, 그런 게 이제 황조가 옛날에 다 거먹었어. 왜 이렇게 거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본래 사실 지금 말씀대로 구워 먹으리 계속 쓰니까 재밌잖아요. 후렴구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리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이 시가 실제로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노래가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하고 아주 밀접하거든요. 뭐가요? 우리 몸에 내에서 뇌파가 나오잖아요. 일정한 박자가 있죠. 네. 파동이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이 또 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시를 보면 영시에서 음보라고 하거든요. 우리 3사 할 때 그 음보라고 하죠. 네. 3사를 묶어서 한 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음보라는 게 우리 맥박 단위예요. 맥박. 맥박이 뛰는 거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맥박. 그리고 우리가 한행이 있죠. 시에서 한행이라는 건 뭐하고 닮았냐면 우리 호흡하는 단위. 숨이 들어내쉬고 하는 그 단위. 나나나나나나나나. 자,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게 우리 심장과 뇌의 리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이 시라든지 노래를 자꾸 불러주면 생명력이 고양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시를 이제 사람들이 왜 본능적으로 좋아하냐면 시라든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박자 감각, 리듬 감각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시의 어떤 소설하고 시하고 좀 다른 게 소설이 어떻든 이야기를 하지만 시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 자체로 그 소리 자체로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를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가 이제 쭉 내려와서 결국 지금의 이제 가요나 가요의 그 가사가 그렇지. 사실은 시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시 노랫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띠기리 띡띡띵띵동. 나 구워 먹으리로 노래 하나 내고 싶은데 지금. 아 그래요? 구워 먹으리. 네, 하여튼 뭐 그런 시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그러니까 뭔가 문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 시에서 시작이 됐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서양 고전, 아니 서양의 가장 첫 번째 문학 작품 꼽을 때 항상 나오는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네. 그 시지 않습니까? 서사시죠. 네. 굉장히 긴 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외웠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런 박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듬이 들어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안 그러면 그걸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있지 않으면 외울 수가 없으니까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박조화된 리듬이 있고 정형화된 어떤 음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쫙 외워진다는 거죠. 맞아. 우리가 독도가 어디 있는지 사실 정확히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 그 노래 때문에 맞아.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뭐 거기 그 주소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뭐였지? 경상북도 울릉군 20페이지 독도를 안 사랑하네. 독도를 안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로 만들면 외우기도 편해지니까. 그렇지.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가 우리 왜 그 학교에서 배울 때도 뭐 외우기 어려운 거 있으면 노래에 붙여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저런 거 막 광석 같은 거 그런 거 막 왜 그 주성 뭐 이런 거 외울 때도 그 순서 있잖아요. 원소 기호 외울 때. 네. 외울 때.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걸로 해서 외웠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라는 게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건 뭐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도 사사삼경에서 가장 처음 들어가는 게 시경이지 않습니까? 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시경이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네. 논어에서 시를 공부하지 않고는 말할 게 없다. 불학시면 무의언이라. 그러니까 시를 배우지 않으면 무의언 말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라는 게 우리 어떤 인간이 어떤 배움의 가장 요체가 된다. 지름길이고 핵심이다 이거죠. 인간 정신을 딱 응축시켜 놓은 게 함축해서. 시다 이거죠. 요즘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다시 시가 유행하거든요. 요즘 단문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시적인 어떤 표현, 은유나 비유가 최고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 다시 시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왜 일본의 뭐죠? 그 몇 글자, 7글자인가? 예. 그게 뭐예요? 뭘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이쿠인가요? 하이쿠 맞는 것 같아요. 하이쿠 아니에요? 하이쿠. 찾아보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7글자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 내려 쌓인 헛간 그늘 아랫게 하얀 거미줄. 이게 한 편의 시인 거예요, 그냥. 하이쿠. 진짜? 한 줄도 너무 길다는 거지. 그래서 음절이 5, 7, 5음절. 그러니까 총 17글자. 글자로 딱 따지면 17글자인데 예를 들면 소세키. 소세키? 나스메 소세키인가 보다. 예, 그 사람이 지은 하이쿠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홍시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떨벗다는 걸.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니까 좀 글자 수가 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주 짧게 해서 그 대신 짧은 굉장히 강렬한 글이면 굉장히 우리 기억에 잘 남고 임팩트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 추세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런 일본의 하이쿠가 프랑스 같은 데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보는 거죠, 유럽에. 예를 들어서 뭐 장콕토 같은 경우 프랑스의 이제 시인 겸 평론가인데 우리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 귀는 소라껍질 바다를 듣는다.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거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멋있다. 내 귀는 소라껍질 바다를 듣는다. 너무 울어 텅 비어버렸는가 이 매미 허물은. 왜 매미가 많이 울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매미 허물이 텅 비어버린 모습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들이 지금 또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일당백에서 바로 이 시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뭐 시인들 스캔들로 좀 정리 한번 합니까? 네, 뭐 엑스파일 정리해 주시죠. 자, 일단 고은 시인의 추태 모음. 일단 지금 나온 거 보면 피해자 몇 명이에요? 한둘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요? 이게 문단에 사실 좀 이제 예전부터 문학하는 분들이 좀 우리 문학 같은 경우가 좀 여러 가지 술을 마시고 벌어진 여러 가지 좀 폐쇄돼 있잖아요.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분위기잖아요. 뭐 문학뿐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일반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변화하고 오히려 높아져 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폐쇄적인 집단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고은 사태를 보면서 느낀 느낌은 이게 결국 부패와 태폐의 차이 같아요. 부패와 태폐. 부패한다는 거는 내가 뭘 잘못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부패 있는 사람은 내가 뇌물을 받는데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받겠다. 그죠? 내가 욕망이 있으니까 그냥 부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태폐는 잘못하나 잘하나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태폐라고 하잖아요. 윤리. 그럼 뭐냐면 이게 잘하나 못하나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그런 야쿠자 집단들 잘못을 했으면 손가락을 잘라.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회 규범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한 방식인데 자기들 내부에서는 그건 본래 다 그렇게 해갖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냥 손가락 잘라가 보낸다 이거죠. 그거는 태폐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잘하고 못하고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검찰이라든지 문단이라든지 이게 관행이었다. 술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네?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우리 정박님. 그게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뭐 시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016년에 한번 그런 사건이 터졌죠. 2016년이요? 시인인가요? 얼마 전이네. 그 고등학교에 시를 가르치는 뭐 시인이 했는데 제자들을 어린 제자들을 그 성적인 측면에서 희롱하고 폭행하고 해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고은 시인도 보면 뭐 옆에 이제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인 옆에는 뭐 그 문학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있고 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출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옆에 이렇게 앉으셨을 때 선을 뭐 덥석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쓱 흐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큰 일도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제일 핵심은 이 문단 내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좀 성적인 본인이 싫어하는데 당사자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이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뭐 지금 그걸 이제 문제 제기한 분이 최영미 시인이죠. 최영미 시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아 유명한 묘사. 네네네네. 잔치 끝났잖아. 잔치는 옛날에 결혼하면서 끝났지 잔치는. 그 최영미 시인이 그 시집이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1994년에 나왔나요 그 시집이. 그 시집 냈을 때 최영미 시인이 나이가 그 당시 33, 4쯤 됐을 겁니다. 네네. 61년생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이분이 사실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서울대 80년대고 서양사과 들어갔는데 그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훤출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80년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운동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자본론 번역에도 참여했고 그런 분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분이 또 출판사 생활은 어느 쪽에 했냐면 전두환 큰아들이 하는 전제국이 하는 시공사에서 이제 좀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어울려가지고 시를 냈는데 그 시집 낼 때 좀 센세이션한 게 인물도 뭐 고운 분이 시집 내용이 정말 파격적인 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신림 사거리 지하철역 이런 쪽에서 있다 보면 온갖 무슨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남자의 뭐가 냄새가 나고 뭐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좀 그 시구 중에 아주 기억나는 게 입안 가득 고요오는 뭐뭐의 추억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밤꽃인가요 혹시? 뭐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 책을 보면 나옵니다. 입안 가득 이게 아주 이게 이 표현을 완전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재밌는 거죠. 고추인가? 입안 가득 뭐의 추억이에요? 섹스의 추억. 입안 가득 고요는 첫 섹스의 추억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밤꽃이네. 뭐 그건 알아서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뭐 아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운동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이제 결국 이념과 결별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그래서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럼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또 재밌는 게 이분이 그 본인이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의 그러니까 첫 결혼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시거든요.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뇌물 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분하고 또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설로 적나라하게 다 그걸 해가지고 막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그랬죠. 그러니까 불행했던 결혼 생활 이런 것도 좀 적나라하게 고백했고. 그래서 그 최영미 시인이 얼마 전에 그 JTBC에 출연까지 해갖고. 진짜 돼지들에게. 네, 그래서 출연해서 문단내 그 성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또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용기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누구나 한 명 정도는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정민여님도 자 미투 한번 하세요. 미투? 방송계에 만연한 이 성 고발할 거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데 근데 저도 사실 뭐 미투 그 사안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모 회사에 근무했을 때 회식 자리를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노래방을 그렇게 가재 아저씨들은 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은근히 이렇게 손을 잡어. 브루스 추자고 하는 간부들이 브루스는 안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잡는데 그게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그 두꺼비 같은 손이 이렇게 확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뿌리치면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저희들끼리 저희 그 같은 뭐 선배나 동기들끼리 그 방에서 이제 막 서로 욕을 막 하는 거죠. 뭐 맨날 뭐 그런다, 막 음흉하게 쳐다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 그 왜 스폰까지는 아닌데 그 회사에 광고 뭐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련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막 집에 갈 때 제 뭐 아는 친구는 택시 걔가 집에 타고 간다고 하는데 그 남자도 같이 막 따라서 타고 그랬어요. 광고주들이. 그러니까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 네, 관계자들인 거죠. 타서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광고를 아니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래, 하여튼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쪽이나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나 다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되게 많다던데 이런 일들. 근데 일반 회사는 조직이니까 네. 그 갑을 관계로 묶인 상태에서 오히려 더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권력 관계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문인이야말로 문학에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서 자유로우니까 조직도 아니잖아요. 아니 자유로운 거하고 그걸 강제한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서로의 상호 자유 의사에 의해 가지고 사귀고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조직도 아닌데 그렇지. 어떤 문학의 내부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새로운 힘없는 사람들의 의사에 시민들이라든지, 반해서 그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럼 제가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잠입 취재? 잠입 취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입 취재 했는데 시를 배우러 왔다면서. 근데 이 문학계가 사실 이제 뭐 문학계가 그한 건 아닌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자유롭고 좀 피가 뜨거운 분들이 좀 아무래도 그 예술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맞아. 고정관념을 바꿔 드리면 무슨 예술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걸 창조하려면 결국 항상 의심하고 실험 정신이 강해야 되잖아요. 네. 남들이 이거는 해라 하지 마라 이걸 관념으로 들으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이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그게 실험 정신이지 않습니까? 저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예전부터 좀 예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실험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홍상수 감독도 그럼 실험 정신이 강하신 건가요? 뭐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다 따지면 그러니까 뭐 피카소도 뭐 엄청났잖아요. 그래요. 뭐 피카소도 그렇죠. 피카소도 이런 애 딸을 낳았나요? 이런 둘의 딸을. 네? 이런 넘어서 또 딸. 그건 이번 몽타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다들 여자 엄청 많았어 피카소.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이 문학계 우리 근대문학 처음부터 보면 또 문인들이 당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연애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이광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유연애 신봉론자였는데 네. 많은 섬싱이 있었고 또 우리 지금 대표적인 저번에 그 탄핵 때 활약했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김평호 변호사. 김평호 변호사? 네. 그 사람 문인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김동리. 김동리? 네네. 아 진짜요? 네, 소설가 김동리. 토지? 되게 유명한 토지 아니에요? 토지는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등신불이라든지 뭐 네. 어떡할래? 토지는 박경리. 아 맞다 박경리. 리리. 그렇죠. 박경리 스승이 김동리였어요. 김동리 추천을 받아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멀리 보잖아요. 근데 김동리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김동리 선생이 결혼을 3번 했거든요. 첫 부인사에 난 아들이 김평호 변호사인데 김동리 선생도 첫 부인하고 이혼을 공식적으로 한 거는 한참 뒤인데 네. 또 두 번째 결혼을 일종 우리 사회는 중원이 허용 안 되는데 손소희라는 또 여러 소설가하고 뭐 얼마 안 돼도 일단 재혼도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미 첫 부인이 있는데 결혼을 했다. 그건 중원이지 뭐. 그냥 바람이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중원이 허용 안 되는데 어떻든 뭐 그렇게 신고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 관계를 그 그렇죠. 사람이랑 유지를 했다는 거죠. 손소희 씨하고 했고. 그리고 뒤에 나중에 이제 첫 분이랑 이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자기보다 한 30살 떨어지나요? 소설가 서영은 씨. 여류 소설가 서영은이라고. 서영은요? 예, 먼 그대라는 소설 썼던. 그분하고 세 번째 나이가 한 30살 넘은 차이 났죠. 능력들이 좋네.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약간 그런 예술하는 남자 네. 혹은 문학하는 남자에 대해서 매력이 있구나. 네, 나이를 떠나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춘천에서 살았던 문인 소설가 이예수 씨. 그분은 부부가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건 뭐 그걸 딴 게 아니고 맞아. 예수 씨가 뭐 있었잖아요 그분도. 뭐 그쵸? 많긴 많았는데요. 예수 씨가 춘천에 그 카페 가잖아요. 다방 같은데 네. 가면 이분도 뭐 잘 안 씻잖아요. 잘 안 씻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씨가 딱 앉아 있으면 그렇게 주변에서 여성들이 선망의 눈길로 진짜 바라보고 자기하고 한번 이야기 안 해주나 이 정도로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사실 왜소하고 뭐 그렇지, 뭐 외모로 보자면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 문학을 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대표적인 분들이 선생 같은 경우도 결혼을 몇 번 했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첫 부인은 결국 나중에 헤어지고 첫 부인도 이제 소설가로 데뷔를 했어요. 깃발이라는 소설을 썼고 두 번째 부인은 미국에서 그때 89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몇 년간 이제 해외로 이제 일종의 이제 망명생활 아닌 망명을 하는데 그때 미국에서 만난 무용가하고 그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고발하겠다고 언론사 돌아다니면서 나는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또 안 좋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인들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입길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역사들이 근데 반복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청록파의 박목월 선생 같은 경우 박목월 그 아드님이 그 박동계 서울대 국문과 교수 명예퇴직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 책에 예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뒷바라지 하시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네. 뭔가 도피를 했다 이거지. 근데 어머니가 가가지고 다 설득해가지고 다시 또 다 마무리를 하고 정말 어머니가 대단하신 우리 어머니였다. 정말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또 같은 경우도 네. 서울 생활을 했잖아요. 부인하고 이제 그 결혼해서 서울 생활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나갈 때 방문을 잠그고 나간다는 거예요. 부인을 방에 감금 비슷하게. 왜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약간 좀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약간 정신적인 여러 가지 좀 힘든 시기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뭐 자기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좀 힘든 시기가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문단의 뒷이야기고요. 이건 뭐 나오는 책들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라서 이건 뭐 크게 뭐 책들이 정언들이니까 간주 정언이니까 제가 직접 보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런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뭔가 일탈을 시인은 본래 이 천상의 언어를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와서 예언해 준 사람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안 맞지 않느냐. 이태백이 옛날 그랬잖아요. 시인은 천상에 내려와서 귀향 왔다는 게 지상으로. 귀향화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귀향한 사람. 완전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 베를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랭보하고 같이 했던 베를랜드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시인들이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그 시인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저주받았다고. 예언자 기능을 하고 사람들이 떠받들어 줬는데 19세기 자본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 취급받으면서 이게 완전 저주받은 존재들이다. 저주받은 운명들이다. 뭐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네.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인들, 뭐 문인들이 사실은 뭐 연애를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뭐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떤 자신의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 반하는 일을 했다면 그건 뭐 변호할 만한 여지가 없죠, 그거는. 그치. 네. 그리고 저 예언적 측면에서 보면 노스트라다무스 있잖아요. 네. 그 양반도 예언을 보면 다 시적이에요. 네, 그냥 뭐 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마치 뭐 하늘에서 무슨 불길이 내려오니 뭐 땅에 악마들이 일어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시처럼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특히나 더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자기도 그렇지, 도망갈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들을 보면 다 이게 시처럼 해놨더라고. 네. 그게 바로 지금 그게 시의 장점이죠. 시라는 게 결국 뭐냐. 그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해석을 맞아요.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이 지적인 훈련도 돼준다는 거죠. 아, 시를 우리가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시를 많이 읽으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여러 가지 이런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시를 들여다보면서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우리 같은 경우도 시를 잘 지어야 벼슬을 하잖아요. 과거에서 시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 남성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시를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시를 잘 짓는 사람이 벼슬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어떤 시라는 건 언어를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폭발적으로 좀 감정을 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예전에는 이 덜 끓는 감정을 쫙 정말 어른같이 냉철하게 이걸 절제하고 잘라내고 언어를 조탁한다고 그래요. 쪼아내듯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왜 옛날에 유명한 기생들도 보면은 막 시를 잘 써야지 네, 유명해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조류 황진이 대표적으로 예, 홍랑 황진이 예, 그랬죠. 감정을 잘 절제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윤민수나 뭐 저 임재범 같은 경우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건 다 그렇지.
저 땅끝 마을로 귀양 보내야 되는 애들이에요. 노래할 때 근데 절제를 못해. 아니 샤우팅이라든지 우리가 욕설을 하고 여러 비속어를 쓰는 것도 사실 좀 해방적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너무 억제만 하고 있으면 이게 또 비틀어지니까 한 번씩은 이게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것들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결국은 아주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포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사람마다 그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가 좋은 거냐 이거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시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시인들 구린 시인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이걸 얘기해서 뭐 시인들 뒷담화하자는 게 아니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그 문학계 내 문단 내 이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의무감 뭐 이런 걸 좀 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민여님이 이 시간 첫째 시간 살짝 좀 마무리하는 쯤에서 시 하나 좀 낭송 예쁘게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 하나. 멋지게. 애송시 맞습니다. 네, 애송시. 우리 정민여님이 좋아하는 시 뭐가 있죠? 평소에 잘 외우고 다니는 시? 자, 원태현 여러분. 걸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퀴즈를 냅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끝이에요. 뭐야 이게? 이거 뭐게요?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제목 맞추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다시 돌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빵봉지. 땡! 여러분 맞춰보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첫사랑? 이게 우리 상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죠. 첫사랑 너무나 진짜 이거. 그렇지. 그나마 너무 빵봉지가- 진부해. 빵봉지가 나. 그래, 한번 뜯으면 이거 그치, 돌아갈 수가 그치, 그치, 없으니까. 자 우리 돈까스님. 마도님. 시를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를 이 대답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네. 와 이혼 후 다시 재결합? 아니, 본인의 아픔을 너무 저렇게 대단하다. 그러지 하지 마시고요. 정답 궁금하시죠? 네. 토요일. 다시 돌아가는 행복할 수 있을까? 토요일. 매번 토요일을 망쳤으니까. 그러지 말고 시다운 시 하나 줘. 그래? 시 읽어야 돼? 어떤 거요? 애송시가 뭡니까 우리 정민여님은? 애송시? 네. 애송시가 없죠 저는. 뭐 하나 해주세요. 아니 그 본인 애송시를 하나씩 우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씩 읽을까요? 네, 네. 그 좋다. 굳이가 해 너. 아유 결국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구지가 좋네. 마음이 계시구나, 그죠? 네. 네, 김영랑 근데 이런 거 너무 뻔하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정민여님이 사랑하고 평소에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시 하나 낭송하시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재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좋다. 좋죠? 찬란한 슬픔을 보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은 결혼하기 전에 저의 자유로웠던 삶? 그래도 지금 애송시로 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래도 1급의 시를 보는 눈이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보통 뭐. 외국 시를 애송시로 나는 애송시가 외국의 누구 시인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문학평론가 유정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외국 시인의 시를 나의 애송시라 말하는 사람들은 시를 거의 안 읽는 사람들이다. 원래 시라는 것은 10살 이전에 배운 말이라는 거예요. 10살 이전이요? 모국어. 가장 우리가 기청 언어라고 하죠. 네. 그런 시가 예를 들어 우리한테 가장 그 리듬감이라든지 우리하고 친숙하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느낌을 고양시켜 주는 게 있는데 외국 시는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번역되는 순간 제일 중요한 청각적인 이미지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청각적 전통이. 내가 처음에 외국 시 갖고 왔어. 저는 그러면 김수영 시인의 시 풀. 올해 김수영 시인 사망 50주년입니다. 서거 50주년. 이런 무슨 주년 이런 거 되게 일부러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의 레벨이 우리 정민현님과 다르다는 걸, 제 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마 듣는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낭독을 정민현님 실망입니다. 왜? 시같이 안 해. 나 그럼 다시 할래. 자, 김수영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눕는 게 정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1968년 5월 29일에 발표한 시입니다. 요즘 잘 안 서요? 1900 몇 년이요? 68년. 68년이요. 야, 너 미쳤냐? 미쳤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정민현님? 확인시켜줘? 뭐야? 아니 요즘 잘 안 서시나 해가지고 바람보다 빨리 자꾸 선다. 진짜 너무 진짜 병원 가세요. 이거 성추행 아닙니까 이거? 미투 하실래요? 진짜 너무 열받네. 물론 나이가 이제 그럴 나이에 이제 가까워오긴 했습니다. 아직 굉장히 건강합니다, 정민현님. 풀이 누웠다고요. 일을 너무 요즘 많이 하시니까. 이 정말 이 대단한 시에 대한 이거 모독 아닙니까, 정 박사님? 아니 뭐 해석의 여신가요, 이것도? 시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요. 시는 항상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 가능성 있죠. 야, 시 평론가를 할까 그냥?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는 건 혹시 누워서 너무 마강수 지금 돌아가신 마강수 선생의 해석하고 너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발밑까지 눕는다? 자, 하여튼 저는 김수영 시인의 풀 가져와 왔습니다. 이건 정말 시대에 물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대를 우리가 떼어놓고 읽을 수가 없는 시인 아닙니까, 김수영 시인? 네, 그렇죠. 네. 이거 일제강점기 때. 아니지 임마. 왜요? 68년인데 어떻게 일제강점기야? 박동대. 독재. 그렇지. 김수영 시인은 가장 이제 김수영 시인하고 같이 거론되는 이제 시인이 네. 그 목마와 숙녀를 쓴 박인환 시인. 저 그 시 좋아해요. 그 시의 어떤 그 박인환 시인하고 그 서로 이제 단짝은 아니었는데 많이 거론되죠. 같은 연배도 비슷했고. 이게 민중이잖아, 풀이. 어떻게 알았어? 알지 그 정도는. 맞아요. 그 풀이 이제 민초 뭐 그런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장 일체적인 해석은 뭐 해석하면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김수영 시인의 저 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저게 애초에 뿌리는 이제 중국 고전에 나오는 시경에 저런 어떤 풀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저걸 한번 읽어보면 또 재미있는 해석이 나오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때 이제 요즘 2018년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현대 생각하더라도
우리 대중들 혹은 뭐 보통 사람들은 어떤 뭐 좀 억눌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보다 먼저 좀 고개를 바짝 숙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바람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선다는 겁니다. 바로 2016년 말 우리나라를 들끓게 했던 그 촛불혁명 그런 것도 결국 이 푸디라는 시에서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의 시대적 감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하는 갈대하고도 연관지어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촛불하고도 관련되고. 자,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누구죠? 마도님이 하시죠. 저는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 너무 길어서 하나 윤동주 별 해는 밤을 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중략해서 아주 짧은 걸로. 아주 짧은 걸로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시인인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때 언해를 해서 두시언해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네네네. 예, 거기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네. 짧습니다. 네. 떨리세요? 야, 목 푸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가벼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예. 기왕의 집 안에서 이군현을 늘 보았더니 최구의 집 앞에서 몇 번을 들었던가. 참으로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 꽃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나보는구나. 뭐야? 예.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 사신다고 뻥이시는 거예요? 뭐야? 강남이 왜 나와? 이게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제목이 이 강남봉 2구년이라고 해서 2구년이라는 이제 아주 명창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을 이제 젊은 시절에 잘 나갔던 시절에 그러니까 기라는 기시성을 가진 이제 왕족 네. 예, 좀 권력자 쪽 집에서도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고 또 최구라는 사람 집에서도 또 노래를 불렀던 좀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시절이 흘러서 이제 풍경이 되게 좋은 이 시절이 흘러서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나보니까 다 늙어서 우리는 다 늙어서 또 우연히 정말로 만났었대요. 이군년을.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보게 돼서 그거에 대한 감회를 이렇게 읊었던 시. 뭔가 약간 어때? 잘 와닿진 않네. 강남이 나는 그 강남인 줄 알았는데 그 강남. 그러니까 우리 마도님이 이 시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일단 두보의 시를 보고 좀 그러니까 가르쳤던 저희 고문 선생님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가르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보의 시도 굉장히 격정적으로 가르치면서 제가 그걸 흉내를 낼 수는 없는데 막 감탄사까지 쓰시면서 그 두보의 일생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이면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시에 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당신은 그럼 구지가나 저쪽에서 거부가 머리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구워먹으래. 이게 훨씬 낫지 않아? 아니 마도님 개인의 추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 친구에 대한 뭐 이런 거예요?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아니 약간 자기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런 잘 나갈 때 과거에 없었잖아. 화려했던 사람을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봤는데 이제 늙은 모습으로 보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회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삶의 무상함에 대한 세월의 덧없음. 그런 내면의 정감들을 다시 한번 제하고. 보통 시들이 그 공통된 주제들이 있잖아요. 세월의 덧없음. 또 뭐야 뭐 일제 강점기에 뭐 그거. 그치, 뭐에 대한 회한. 임금에 대한 그리움. 되게 주제가 다 비슷해. 아니 뭐 서정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서사시는 어떻든 그 메시지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면 서정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없는 고통, 괴로움, 이별, 사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삶의 무상함도 좋고 지금 말씀드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한번 봄인데 벌써 가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가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정박님의 시 기대가 됩니다. 제일 기대됩니다. 사실 우리 세 명이 너무 허접해 진짜. 우리 정박님이 골라오는 시는 다를 거야. 뭔가 새로울 거야. 저는
뭐 여러 시가 좋은 시가 많은데 네. 오늘 좀 가지고 온 시는 그 황지우 시인이라고 황지우 시인이 있거든요. 네. 그 광주 출신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 1980년대 초반에 아주 시단에서 아주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나온 시가 초로와 같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로와 같이. 네, 초로는 풀초, 네. 이슬로자, 풀잎의 연 이슬이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초로와 같이 해가지고. 여기도 혹시 우리 정민현님은 약간 섹시 코드 집어넣습니까? 풀에 맺힌 이슬. 쿠퍼액? 아침 이슬이죠 뭐. 쿠퍼액이 왜 나와 여기서?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세우기나 하세요. 세워야 쿠퍼액도 나오지. 아 진짜 우리 방금 너무 싸구려 됐다. 아, 미안합니다. 아 시라는 게 이게 인간 본연의 감정을 끌어내다 보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진짜 우리 너무 미안합니다. 청취자 야, 빨리 우리 사과하자. 정민영 빨리 일어나.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빠가 맨 처음에 구지가부터 시작하면서 난 오늘은 진짜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가고 네. 싶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너무 이건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저도 제 입에서 쿠퍼가 나올 줄 몰랐어요. 풀에 맺힌 이슬에 어떻게 거기 맺힌 쿠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쿠퍼는 안 보여. 쿠퍼는 눈에 안 보여. 정민영. 그래. 조용하세요. 네. 이제 네. 그만합시다. 뭐 나오기 용서할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뭐 네, 뭐 예, 황지우 초로와 같이. 네. 오 환생을 꿈꾸며 새로 태어나고 싶은 물소리, 엿듣는 풀의 누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의 이름을 부르며 살 뿐.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로다. 저 타오르는 불 속은 얼마나 고요할까. 상한 촛불을 들고 그대 이슬 속으로 들어가 곤히 잠들고 싶다. 뭐 이런 식입니다. 촛불을 들고 그대 잠든 데 가서 자고 싶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 읽은 시 중에 나오겠죠, 제일 뭐. 야한 것 같은데 저게. 네.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네, 뭐 그게 좋은 시죠. 뭐 상상을 아, 그래요? 부르니까. 환생을 꿈꾼다. 그래 물소리. 물소리라는 게 진짜 더덥잖아요. 물소리? 물소리 다. 그래서 환생을 꿈꾼다. 아 정민현이 이제 가득 차 있구나 그 생각으로. 정민현 사과했잖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해석은 자유롭게. 네. 네. 자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서 4명의 시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좀 글 남겨주시면 뭐 줘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뭐 줘요? 추첨을 통해서 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릴게요. 아 진짜 사비 네. 털어서요? 제가 사비 털어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혹시 이제 저희 오늘 21번째 일당백 1부 들으시면서 아이 이제 쓰레기다 못 듣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끝나면 일당백이 아니죠. 네 2부는 다르죠? 이거? 그렇습니다. 이렇지 않죠? 1부는 조금 그냥 화제성으로 한번 가봤고요. 2부에서는 진짜 이제 시라는 거 그걸 한 본격적으로 좋네. 좀 파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잊고 있었던 그 시에 대한 매력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시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진지한 이야기 좀 들어서 어디 가서 써먹을 만한 이야기 네. 저희가 그런 걸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정민여 때문입니다. 얘가 너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빠 지금 더 했어. 나는 오늘 정말 시적으로 가고 싶었다고. 너 진짜. 너 쿠퍼 얘기할 줄 몰랐다. 이건 오빠 얘기지. 오빠 입에서 쿠퍼 얘기 나왔지. 얘기 나왔지.